석종득입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책기획과 정책 PR 교실입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이 함께하는 실전 정책기획과 정책 PR 교실 네 번째 시간 가치 기준과 메시지 편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폴털리의 메시지 박스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 메시지를 뽑는 것까지 가봤습니다만 그것은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툴이고요. 중요한 것은 가치라고 하는 말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따로 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전략 혹은 전략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본질은 결국은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대해 공감을 얻는, 그래서 교환을 활발하게 하는 일이라고 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올리려고 합니다. 가치 기준과 메시지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가치 기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컨셉, 이것은 다른 모든 상품, 다른 모든 정책과 달라야 됩니다. 반대자들의 목소리와 명확히 달라야 합니다.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가치 기준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하다. 너희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남들이 그렇겠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그럴 수 있는 핵심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을 메시지로 만들고,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얻어내는 겁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정책 동력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정책 동력은 결국 세상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식의 변화가 생기려고 하면 사람들의, 또 우리 타겟들의 현재 인식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인식을 알고 또 우리의 일과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그 가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이래서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순서를 잡자고 하면 먼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컨셉을 잡은 후 그 컨셉을 메시지로 만들고 이것을 다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내는데 우리가 활용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로부터 동의와 동력을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다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책 기획과 정책 PR의 큰 그림 속에 있는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치 기준이 뭐냐, 이게 어려울 수 있죠. 흔히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마케팅을 할 때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교환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드리는 비용에 비해서 어떤 이점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뽑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비용보다 이점이 더 많으면 가치 있는 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일은 가치 없는 일, 이 공식을 채워냈을 때, 그랬을 때 비로소 세상에 이것을 내놔야만 사람들의 동의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론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면 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페이지를 넘기는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쏴서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데도 활용을 하죠. 이거 가격이 싼 거는 한 2만 원부터 비싼 거는 한 1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만 평균 잡아서 한 5만 원이라고 치고요. 초등학생들이 이걸 보고 여기에 있는 레이저가 나가는 걸 가지고 장난들을 치고 합니다.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마음에 들면 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만데요? 5만 원이야. 그러면 저 안 사요. 왜? 문방구에 가니까 레이저 쏘는 거, 이거는 싼 거는 1,000원에도 살 수 있고 비싸봐야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무슨 5만 원을 주고 사요. 왜? 그 친구들의 관심과 가치에 대한 기준은 레이저가 잘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게 얼마나 더 세냐,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것을 활용하는데 사용하는 가치 기준은 페이지를 넘기고 동영상을 돌리고 이러는 것들에 알파가 포함되어 있는
그 가격이 5만 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구매를 하지만 그 친구들은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전부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치 기준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전략을 잡고 특히 구도 전략을 어떻게 잡는가 라고 하는 것들의 구체적인 신뢰를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전략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만한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수합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합 분석을 해보셨고 내용도 알고 계시고 한데 실제로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툴 위에다가 적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강점인지 뭐가 약점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토익 점수 900점 이것과 취업과의 관계 이렇게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토익 점수 900점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강점입니까? 약점입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 회사에 몰려든 다른 경쟁자들은 토익 점수 평균이 950점이다. 이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900점은 약점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거기 몰려든 다른 경쟁자들의 토익 점수 평균이 600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900점은 굉장한 강점이 될 수 있죠. 그 기준 없이 절대값으로 900점은 높다 낮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제대로 된 수합 분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회사는 영어를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토익 점수가 차지하고 있는 선발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그 900점이라고 하는 것은 강점이든 약점이든 어딘가에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회사는 영어를 쓸 일이 전혀 없고 영어 점수는 아예 보지도 않는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다른 경쟁자들이 평균 600점대의 토익 점수라고 하더라도 900점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점수는 보지를 않을 테니까. 이런 관점으로 수합 분석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SW는 내부적인 요인, OT는 외부적인 요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분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케팅을 해나오는 동안에 역사적으로 이 외부적 요인이 가장 컸던 케이스는 주 5일제를 시행하게 될 때였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산업과 소비의 축이 어마어마하게 큰 변동성을 갖게 됐거든요. 뭐 캠핑용품이라든지 관광업 같은 데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그런 사회적 변동성이라는 것이 우리 산업에 또 우리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만 이 외부적 환경 요인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들은 있습니다. 경기가 좋다 안 좋다 하는 것도 외부적 요인이고요. 남북관계가 불안해서 전쟁 위험이 가시화됐다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큰 외부적 환경 요인이죠. 어떤 기업들은 지금 일본과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같은 것들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아주 큰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잘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주식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고 마케팅에서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공부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툴이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산업 속에서 우리의 기업 활동 중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정책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다윗과 골리앗으로 돌아가 보면 다윗은 덩치가 작고 골리앗에 비해서 힘이 별로 없습니다. 골리앗은 덩치도 크고 힘이 아주 세죠.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냥 승리한 것이냐? 다윗도 가지고 있는 게 있었던 거죠. 그걸 중심으로 싸울 수 있게끔 상황을 전개한 겁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다면 이길 수가 없죠. 강점이 없는데요.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중심으로 판을 짰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다윗은 맹수와 싸워본 경험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간덩이가 큰 거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돌팔매질에 매우 능숙했다. 그리고 기동성을 상대보다 훨씬 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더 보강하기 위해서 그래서
갑옷도 입지 않고 이 전쟁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에 반해서 덩치가 크고 몸이 느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두꺼운 갑옷으로, 무거운 갑옷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 나섰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기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잡히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최대한 잡히지 않기 위해서 민첩성을 발휘하면서 외곽으로 돈 거죠. 그리고 골리앗에 비해서 매우 작았던 다윗의 체격은 약점이었지만 이것은 붙잡히지만 않으면 약점이 아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의 장소는 장애물이 없는 넓은 들판을 선택했죠. 왜냐하면 기동성을 발휘하기 좋으니까요. 그리고 마침 골리앗의 다른 부분은 모두 다 보호장구로 커버가 되어 있었지만 이 이마만큼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점을 노리면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접점을 보고 그것을 공략했던 다윗이 승리를 거뒀던,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방법을 선택한 다윗의 승리로 끝났던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사를 이야기할 때 미국과 베트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미국이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엄청난 전쟁 물자를 동원해서 베트남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비정규군 중심의 이 베트공이 미국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내용이 전혀 없는데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겼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학 분석을 해놨습니다만 이 베트남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지압 장군의 이야기를 소개를 드리면 확실히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압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군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고 미군이 싸우길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았고 미군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낮 시간에 만약에 전쟁을 대규모로 했다면 베트공들은 전멸됐을 것이다. 그리고 정글이 아닌 허벌판, 들판에서 만약에 싸움을 했다면, 땅굴을 파고 싸우지 않았다면 그러면 아마도 미군이 승리했을 것이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게릴라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했죠. 이런 방법이 아닌 전면전의 형태로 싸움을 했다면 아주 쉽게 미국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대방과 다른 비대칭 전략을 이용해서 전쟁에 이겼다.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전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유용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상품을 판매하는 일이라든지 정책을 잘 홍보하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가치 기준과 메시지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상대방, 나머지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이거를 우리가 폴터리로 가보게 되면 나의 주장과 반대자들의 주장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5030을 가지고 왔을 때 5030의 컨셉이 뭐였죠? 메시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km 속도를 줄이면 보행 사망자의 30%를 줄일 수 있다.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그 컨셉은 뭐였을까요? 생명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은 교통 흐름, 속도, 이게 아니고 생명입니다. 라고 칸을 그은 것입니다. 나는 이제 생명의 편에 서겠습니다. 반대자들은 아직까지도 빨리 가는 것, 어떻게 하면 속도를 더 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매몰되어 계시는군요. 저는 미안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의,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 그 정도쯤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정책을 바꿉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컨셉을 잡아놓고,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컨셉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뽑은 거죠. 10km 속도를 줄이면 보행 사망자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행 사망자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 안에는
돌려 이야기하면 그 컨셉이 있었던 겁니다. 이 메시지를 본 사람들이 아니 보행 사망자가 그렇게 많아? 근데 속도를 이렇게 줄이면 정말 30%가 줄어?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렇다면 조금 늦게 가더라도 골목길 갔는데 서두르지 말고 사람들이 안전해지는 길을 택해야지. 이런 인식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것은 정책 동력을 더 실으면서 세상의 변화.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원래 큰 길은 50km고 또 좀 좁은 골목에서는 30km가 당연한 것이 라고 하는 것으로의 전체적인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흐름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털리의 메시지 박스는 그것들을 찾아가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거고요.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가치 기준으로 이 정책을 만들 것인가. 이 정책은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과 소통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이 정책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반대에 부딪혔을 때 다시 실패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 또 정책을 홍보하시는 분들은 그 핵심이 되어지는 이 정책이 갖는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동의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이 컨셉이 정해진 이후에 얼마든지 조직화하고 구조화할 수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겉모습을 그럴싸하게 만들고 보고서를 거창하게 꾸미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 이것들을 인식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